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노동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포인트 33 동기유발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유발은 글쎄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잘한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인이시고 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공부를 꼭 해야만 하고 이 시험에 꼭 붙어야 하는가,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AI한테 동기유발 제도에 대한 방법을 그림을 하나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듯 말 듯 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기유발 제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예요. 우선 첫 번째가 뭔가 각자 노동자로 하여금 동기유발하는 거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에포트를 끌어낼 수 있는 그 노동자 관리 제도를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이제 전제가 돼 있어야 되냐면 노동자들이 또 능력이 또 다 다르다, 이렇게 전제를 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상이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능력과 자질이 다른 경우에 책에서는요 성실 노동자 또는 참 노동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생산성 수준에 부합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직무 태만과 직무 유기가 없이 최대한의 노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을 조직하는 방법, 그게 바로 동기유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자질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거, 능력을, 그것까지는 아실 건데 기업 내의 동기유발 제도의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크게 보면 보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성과급이라든가 성과랑 연동하는 임금 제도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자극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부 노동시장에서요, 어떤 직업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야, 너 여기서 네 능력을 잘해서 성과가 좋아지면 승진하는데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아니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아유, 내가 열심히 해봤자 회사만 좋고 사장만 좋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기업의 지배 구조에 참여시켜서 지분을 소유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회사가 안 좋으면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안 좋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 소유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죠. 기업의 생산 결정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노동자들도 참여를 시키거나 주식을 배분해서요, 주주처럼 기업의 이윤을 쉐어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노동자의 이익과 기업의 소유주의 이익을 동시에 하도록 만드는 게 그 메커니즘입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 체계를 통해서 동기유발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서 어떤 본인 대리인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출제 가능성 있는 거는요,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수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기유발 임금제도에는 무엇이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요, 첫 번째 개수제랑 시간제. 이거는 책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개수제가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성과에 의한 보수, 그게 토너먼트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상대적인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가 밀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노동자의 능력을 다 그냥 뽑아내는, 최대한 뽑아내는 약간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상대적이라는 서열이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서열화, 순위, 순서 나열한 다음에 우위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열의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너먼트를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 알고 있죠. 이게 생산성에 대한 절대적인 개수제 같이 요 개수를 우리가 적용하면 좋은데 개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경쟁을 좀 치열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위, 요거 순서를 측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되는 경우 이렇게 토너먼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이연보수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력, 임금 곡선 해가지고요. 약간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노력을 유발함과 동시에 직무 태만과 직무 유기를 방지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이 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닌데 임금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을 높여줘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산성도 높지 않은데 왜 임금이 높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젊었을 때 생산성보다 아시겠지만 조금 임금을 받고 있다가 그것을 회사에 적립해 뒀다가 나중에 생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높은 임금을 받도록, 그게 바로 이연보수, 딜레이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게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선택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이 바로 그 얘기죠. 고용 초기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낮게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성과가 좋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 초기에 해고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작업의 성과가 좋은 근로자는 일정 수준 계속 기업과 같이 가다가 근속기간이 이제 오래되면 이 사람이 옛날에 생산성이 높았는데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나중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낮은 임금을 나중에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효율임금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외부 노동시장의 조건과 관계없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어떻게 돼요? 외부 노동시장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으면 임금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을 줬다가 괜히 능력 있는 사람들 게으르게 만들거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탈하게 되면, 퇴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이윤 극대화 측면에 부합하는 행동으로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효율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효율임금은 이제 높은 임금 해서 고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동자의 노력이 증대되고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효율성 임금은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설정되고요. 그래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보다는 노동 공급량이 큰 상태일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밖에 외부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이 많아서 실업자가 많이 있을지라도 임금을 낮추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직무 태만과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차단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효율성을 높이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기유발 임금 제도 4가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동기유발 제도로서 기업 내에서 동기유발 제도의 실현 방법, 이렇게 한 크게 2가지 얘기했는데 제목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비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동기유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